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이 계속된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과 또 수도권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자 이 민심이 싸늘하다 못해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를 잡기 위해서 당정청이 나섰지만 오락가락에 또 엇박자를 내는 등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남 부동산 민심을 잠재울 방법은 없는 건지 오늘 이슈엔 직설에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샵 3698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수도권에서의 어떤 주택 공급에 있어서 어떻게 정책을 해 나갈 것인가가 또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당정청에서는 이를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결국 나서서 결정된 게 없다라면서 진화에 나섰는데 글쎄요, 교수님 보시기 어떠세요? 이런 지금 논란들이 왜 빚어졌다고 보십니까? 정신 없는데요. 사실 네. 이랬다 저랬다 이게 정부가 만날 정도로 사실 일반 한 가정만도 못한 어떤 모양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참 피곤한데요. 제가 볼 때는 마지막으로 추미애 의원이 또 종집을 찍었죠. 추미애 장관까지 나섰죠. 그 전에 또 진성준 의원이 또 쓸데없는 소리 하시고. 또 정세균 의원이 또 그린벨트도 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냥 맞아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청와대 말대로 어제 발표했다 그러니까 논의 중이다. 네. 그러니까 논의 중인데 시끄러운가 보다. 시끄러운 이유는 간단하죠. 그린벨트는 이제 후손한테 물려줄 자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논의가 되는 것인데 과연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해서 그린벨트 푸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담보되지 못하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차기 선거 정책적으로 어떤 걸 생각하고 자꾸 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저도 정신이 없고 국민도 정신이 없을 거고 조만간 정부가 좀 나서셔가지고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해제를 할 것이다 아니다 이거를 그냥 딱 단정적으로 내려주면 좋은데 계속 말하는 스피커마다 이 내용이 다 다르니까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저는 잘못된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책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무엇을 하더라도 이게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든 안 하든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데 굉장히 초조하고 최근에 이제 민심이 안 좋다 보니까 너무 성급하고 초조함이 좀 묻어나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했어야 되고 그린벨트 자체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미래 세대한테 보존을 해야 되느냐 아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하니까 개발을 해야 된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맞아요. 갈려지고 있는데 이걸 너무 쉽게 정부에서 또 부총리께서도 해제한다라고 쉽게 발표를 한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한번 발표를 하면 일관성 있게 또 밀어붙여야 되는데 또 정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결국에서 청와대에서도 검토 중이다. 아직 결정된 게 없다라는 잘못하면 이게 해프닝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애당초 말을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지금 또 임대사업자도 그렇잖아요. 하라 그랬다가 안 하고.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 혼란스럽고 뭐야. 너희들도 정리가 안 됐는데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부동산을 잡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최악의 상황. 이게 해제하고 안 하고는 또 다른 문제지만 적어도 정부 내에서는 일관된 목소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목소리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좀 안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의견 통일을 해서 정확한 시그널을 줘야지 결정된 거 없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이거 뭐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의견 일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나름대로 청와대가 이거를 좀 너무 복잡해지니까 수습을 하려고 그냥 아직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서 나온 것 같은데 그보다 앞서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정 간 입장이 정리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나서 검토를 한다고 또 얘기하니까 이게 또 국민들은 또 헷갈리는 거거든요.
지금 뭐 세 가지 측면 정도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부동산 시장의 수급 상황이라든가 가격 변동성에 대한 위기 상황 이런 것에 대한 인지가 여전히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오락가락 발언과 예.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부서나 당정청 전반적으로 이 업무 진행에 대한 조율이나 네.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일부에서는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 인지를 못하고 계속 좀 정치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듯한 우려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그린벨트가 심각한이만큼 좀 주의를 요해서 검토하고 발언까지 그렇죠.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오락가락 발언이 나오는 거는 전문성 결여라고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이 효율과 부작용, 효과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명확하게 그린벨트를 좀 더 풀어서 저희가 사용할 것인지 이런 거 결정을 내리고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검토를 못하다 보니 이렇게 좀 일각에서는 푼다 안 푼다 네. 이렇게 반복적인 오락가락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이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또 뭐 정세균 국무총리 어느 정도 이 발언을 해도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 않은 분들이 발언을 했는데 저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뭐 제가 말씀 안 주무부처는 드려도 아니잖아요, 사실.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자기 업무 영역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근데 물론 거기다가 토를 달았죠. 국무위원이니까 뭐 말할 간섭할 수 수 있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뭐 제스처라는 건 다 아실 거고 그러니까 직위를 좀 유용한 거죠 이 양반이. 지금 법무부 일도 정신이 없는데 복잡하죠. 그렇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한 집안이 있어요. 집안인데 그 집에서 제가 임차인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임차 문제가 뭐 복잡하니까 네. 임차인인데 집 계약자인 정부죠. 집 계약자가 뭐 언제쯤에 임차를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갑자기 그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계약자는 뭐 맨날 출장 가고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어허. 엄마는 맨날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은 집 그 건물에 살면 나와가지고 그 계약 이렇게 합니다 하고 딴소리를 해요. 그 임차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을 믿어야 돼요. 물어봐야 되고 혼동스럽죠.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건데 그 일을 한 거죠. 추미애 장관이 하실 일은 엄마로서 할 일을 했으면 되는데 자기 업무 영역에 물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무위원이가 할 수 있다는 국무회의 때 하면 되죠. 네. 국무회의 때 하고 집안 단속을 잘 해야지. 이거를 굳이 그거는 뭐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조금 이분이 좀 관심을 좀 받고 싶어서 그러신지 자기 한마디 말 뱉으면 지금 다 이목이 집중돼 있는데 부동산 얘기하면 더 집중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뭐 걸 노리신 것 같아요. 추 제가 볼 때. 장관은 침묵하면 직무유기라고 했나 봐요. 예? 침묵을 하고 있으면 국무위원인데 직무유기라는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누가요? 추미애 장관이. 아, 그거는 면피용으로 지금 제가 이런 얘기 질타나 비판이 오면 하는 얘기죠. 왜? 국무회의 때 하면 되잖아요. 굳이 뭐 그럼 저 유치원 가서 할 겁니까? 유치원 가서 유치원생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장난을 자세히 넘어가시면 안 되고 고위 당직자가 그냥 1급 그냥 공무원도 아니고 한 법무부의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법을 다스리는 장관이시면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무게를 가지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굳이 미주알 고주알 뭐 예를 들면 뭐 N번방 또 얘기하실 겁니까? 뭐 또 그 정신없죠. 국민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정세균 총리도 또 한마디 거두셨는데 네. 어르신이면 제가 뭐 개인적으로 감정은 없지만 그냥 가만히 계셨다가 국무회의 때 조금 얘기하는 게 낫지 발언하시고, 굳이 논의하시고. 뭐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그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좀 모르겠지만 하여간 국민들 피곤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뭐 추미애 장관이 발언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개진했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은 그 금융과 부동산을 좀 분리하는 금부 분리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반발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도. 솔직히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리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데요. 법무부 장관이 이게 위치가 차라리 뭐 총리가 얘기를 하든지 뭐 다른 쪽에서 뭐 청와대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으면 네. 이해를 하겠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거기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냥 집안 내부 사원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되고 직무유기라고 하면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그렇게 페이스북에 자기 의견을 올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내부에서는 많은 감론의박 뭐 토론이 있어야 되지만 목소리는 통일되게 나와야 된다. 해제를 하든 해제를 안 하든 정부 내에서는 먼저 해제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면 예. 충분히 협의를 돼서 그렇게 결정을 냈어야 되고 다른 위원들, 다른 뭐 장관님들도 똑같은 목소리를 냈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일관된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겠는데 그렇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다른 목소리 내고 뭐 금융 뭐 분리 뭐 이런 얘기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 집, 내 부동산 문제가 급해 죽겠는데 이게 뭔 뜬구름 잡는 소리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현실하고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전문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네. 나오는 것 같고요. 사실 방식 자체야 뭐 질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현실에 적합하지 도움이 않았다. 되고 네. 적합한 내용들 그리고 다들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책에 뭔가 실마리를 제시하는 상황이었다면 다들 또 다른 반응이 나올 수 그럴 수도 있었겠죠. 있었겠죠. 근데 사실 지금 부동산의 개발이라든가 운영 관리에 금융을 떼고 어떻게 진행을 하자라는 건 좀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불성설이죠. 예. 진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근본적으로 뭐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금융을 통한 개발이 투기적으로 이제 시장이 변질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예. 이익 환수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관리가 필요하지만 아예 뭐 금융을 배제하고 부동산 개발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내용은 굉장히 좀 업계에서도 네.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방식 자체도 그래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쨌든 핵심은 그겁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할지 말지 이거를 두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공급 부족을 해소를 하려면 지금 어쨌든 그린벨트를 풀어서 거기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자는 얘기인데 이게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안이 더 주요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번에 발표할 때 보시면 우리가 그 글귀를 잘 봐야 되는데 워딩을 예.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고 나열했습니다. 네네. 정확하게 공급 대책이라고 안 하고 맨 위에다가 검토 가능한 공급 대안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면 그거를 명확하게 저렇게 발표할 때 공급을 검토해서 추후에 잘 정비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그 안에 그린벨트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거죠. 2018년도에도 하다가 박원순 시장이 반대해서 좀 진도가 안 나갔지만 세곡동, 내곡동 지역은 그린벨트가 좀 훼손이 조금 돼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주택들이 중간중간에 있고 비닐하우스도 많고. 잘 그러면 보존은 안돼 있고. 예, 그럼 그린벨트가 등급이 5등급으로 돼 있는데 4등급이나 5등급 수준에 되면 이제 어떤 보존의 가치가 좀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공급 부족의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가 자꾸 대두될 때 어떤 연결성은 좀 생기게 됩니다. 생기게 되는데 환경성과 좀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히 갔더라면 환경성을 검토하고 이런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을 국민한테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랬다면 이게 말이 없었을 텐데 그냥 해제하겠다. 무슨 지금 집권 다수당 그 무슨 액션하는 것처럼 무슨 애들 게임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안 되고 좀 국민이 지금 5천만 명인데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좀 합리적으로 좀 급한 것 같아요. 차근차근히 그러게요. 그린벨트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 지역들은 가능성이 있다. 그냥 검토하겠다. 그래서 만약 주민들도 얘기가 잘 되고 또 환경단체도 얘기가 잘 된다라면 하겠다. 이렇게 했다라면 누가 지금 이렇게 정신없지 않을 텐데 별거 아니고 그린벨트 푼다고 해도 또 공급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검토 대안 여러 개 있는 것들을 갖다 종합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사과하고 혼란이 있어서 미안하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좀 빈틈없이 꼭 짜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네. 뭐 완전하게 해서 다시 발표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좀 평온을 그렇죠. 찾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정부 관계자가 들으신다라면 지금 또 발표하면 또 뭐 틈새가 또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좀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다 정리된 다음에 발표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오는 그 후폭풍도 만만치 않아요. 후손들에게 자연을 물려줘야 되는데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도 나중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그 부분 때문에 뭐 서울시를 비롯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지만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공급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뭐 등급이 낮은 훼손이 좀 돼 있는 그린벨트는 좀 풀어서 공급을 해야 된다. 의견이 많아서 사실 짧은 기간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건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이제 원론적인 문제, 뭐 환경 보존과 미래 세대한테 물려줘야 되느냐, 지금 당장 집 문제가 필요한데 개발해야 되느냐 의견에 첨예하게 부딪히는데 일단 효과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사 훼손이 되더라도 미래 세대한테 안 물려주더라도 지어서 지금의 청년 문제, 신혼부부 문제, 뭐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데. 예. 이제 필요한 땅들이 세곡, 내곡동 땅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MB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을 한 6,800세대 정도
건설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얼마 정도 건설을 할 수 있느냐, 예. 뭐 용적률을 얼마나 올리느냐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한 5천 세대 정도 이야기를 5천 나오는데 세대. 뭐 많아야 만 세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천 세대, 만 세대를 거기다 지어서 과연 지금의 주택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죠. 많지는 않네요, 사실. 많지는 않죠. 네. 그리고 뭐 잠실 지역의 엘스, 리센치 이런 아파트들 다 합쳐도 2만 세대거든요. 그때 입주했을 때 서울 주택 문제가 해결됐냐 그러면 한 6개월, 1년 정도 전세 시장이 안정된 것밖에 없었는데 효과가 굉장히 미비할 것 같고 그에 대해서 대가는 굉장히 크다. 그렇죠. 약간 지금 비닐하우스나 여러 가지 훼손이 됐는데 그거는 정비를 해서 뭐 공원을 하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면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양극화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의견이 갈려져요. 그래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거기다 집을 지어도 어차피 내 집 안 되고 나한테 올 기회도 없고 5천 세대 갖고 누크에 붙이면 또 하나의 강남이 될 뿐이다. 어차피 비싼 집이 될 뿐인데 강남 집 주택이 좀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주거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크고요. 또 강남이나 소위 말해서 약간 부자들 입장에서는 거기는 행정구역은 강남이지만 세곡동, 내곡동은 우리들이 뭐 반포나 대치동에 사시는 분들이 이주하고 싶은 곳은 아니야. 거기는 강남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도 만족할 수 없는 어중간한 주택이 되고 그 당첨되는 5천 세대는 어떻게든 저렴하게 나올 거잖아요. 또 하나의 로또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논란이 크다. 해도 논란이 크기 때문에 어차피 해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안 해도 비판을 받는다면 저는 안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게 낫다. 위원님 어떠세요? 이런 뭐 개발 제한 지역을 구역을 풀었을 때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을 때 뭐 그 이후에 오는 파급 효과나 이런 것들이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뭐 여러 가지 공급에 대한 효과라던가 아니면 이제 자연녹지 보호에 따른 뭐 미래 가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분석하는 내용들은 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도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논란만 것처럼 더 계속 강해질 수 이제 있는 논란이 부분이긴 하죠. 많을 것이고 짧은 시간 내에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딱 뭐 이걸 풀어야 된다, 풀면 안 된다 뭐 주장까지는 아직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 개인적으로. 근데 다만 아까 한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이제 공급을 하는 방식들을 발표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시장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서울 수도권의 수요보다 부족하다라고 판단되는 주택 공급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장 부작용을 막으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명확한 이제 결정을 내려서 판단과 결정 하에서 이제 공급을 하고 그렇죠. 발표를 하고 그 내용을 시장의 참여자들 내지는 이제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린벨트 해제, 특히 강남권 해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4, 5등급으로 등급이 안 좋아진 실제로는 이미 뭐 훼손이 좀 예, 된, 훼손이 많이 네. 된 녹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주택 공급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 과정이 필요한 그렇죠. 것이고요. 사실 그런 부분 각 도처에 필요한 주택들, 특히 이제 강남권의 주택 공급을 아예 빼고 공급 계획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또 시장이 굉장히 반발할 수도 있어서 그럼요. 예.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논의되고 이제 시장의 이해를 구해서 발표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제가 맞다 틀리다를 뭐 제가 결정내서 말씀드리긴 좀 그 어려울 것 전부터 같고요.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렇죠.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사실 뭐 당정청 안에서도 각자의 목소리가 다 다른 상황이기도 하고 또 민주당, 그러니까 여당이죠. 민주당 의원들은 또 최근에 부동산 관련 법안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발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21대 국회가 이제 시작한 5월 31일 이후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 관련 법만 한 20개 정도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 국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여당도 뭐 좀 정책을 발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 무리수인 대책들이 나오는 개정 발의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지금 3번째 나가고 있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관련인데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잖아요. 보통 2년에 전세 같은 경우 뭐 2년에 한 번씩 이제 그 계약을 갱신할지 말지를 임차인과 임대인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이 거절을 할 수 없게 해서 뭐 지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한 전세 계약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좋죠. 임차인이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으면 참 뭐 주거 안정 되니까 좋은데 그럼 임대인은 뭐 거절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건? 이건 이분들이 지금 집권 여당 분들이 그 어떤 방향이나 서민을 위한 정책의 어떤 방향성은 인정을 하는데요. 그 수단을 지금 쓰시는 걸 보면
마치 지금 저 88 정치 올림픽 보는 것 같아요. 지금 20개라 그러셨잖아요. 법안이 20개. 네. 그것도 임대차에 관해서. 예, 예. 그러면 한 당에서 모이셔가지고 그 의결통을 못 합니까? 뭐 대표 발의도 하고 이런 형식이 많을 텐데 이게 20개가 자기 나왔더라고요. 얼굴만 자꾸 내세우려고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박주민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좀 무리하지 않냐 하신 거 있지 네네. 않습니까? 무제한 갱신 청구권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뭐냐면 독일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무제한 아. 얘기보다는 거의 이제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뭐냐면 주위 임대료가 있고 예. 그 임대료를 그냥 대충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오래됐잖아요, 역사가. 네네. 또 준비도 많이 됐고 그래서 뭐 로마 시대부터 인슐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체크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발전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본따서 뭐 자료를 보셨나 보죠, 이분이. 그러니까 좀 주인은 다 빼고 알맹이만 갖춘 거예요. 무제한 뭐 20년 산다 임차인으로. 근데 그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 물가 사정, 국민의 소득, 개인별로 소득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돼 있어요. 돼 있고 지역의 주택 공급 현황, 임차 현황들이 다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국가 임대 그 지자체별로 분쟁 조정 임대료 조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결정 위원회가.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적정 가이드라인을 주고 어떤 그거보다 넘거나 낮거나 이럴 때는 회의를 해가지고 또 결정해주고 이런 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죠? 이게 무제한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연장을 한다. 그것도 임차인뿐이 아니라 임대인, 재산의 어떤 소득, 이익에 대한 부분이 다 명확하게 돼 있어요. 헌법상에도. 왜냐하면 임차인을 위하다 보면 재산권이 침해가 되잖아요. 이 부분을 5대5, 6대4 비율로 하는 이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독일에. 우리는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없는 상태에서 그 알맹이만 뺏어가 하는 거는 좀 무리한 거고. 지금 뭐 신정원 의원이 부동산 처분 의무화법, 저는 제목을 보고 이해를 못했어요, 제목 자체를. 그랬더니 조금 사면 무조건 이거는 사실 네. 진짜 공산주의 냄새가 좀 많이 나서 제가 좀 화가 나고요. 네. 그 중에 조금 타당성 있는 게 이현우 민주당 의원이 6년, 2년, 우리나라 3년제 교육이잖아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걸 생각했는지 2+2 기존 2년에서 로 툭툭 가자는 해가지고 얘기죠. 6년. 요거는 좀 이해가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가 학군 때문에 이사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걸 내신 안정을 것 좀 같은데 잡아주자. 그러면 좀 모이셔서 서로 얘기해가지고 네가 낫네 해서 결정된 걸 가지고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이것도 아까 얘기하는 똑같습니다. 그린벨트 건이랑 똑같아요. 지금 이 집권 여당분들 좀 정신 차리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보다 똑똑한 국민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고개를 숙여 여러분들을 존경하지 자꾸 들면 잘라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고개 들면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집권 여당 되셨다고 너무 좀 오만방자한 모습이 자꾸 나타나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국민을 섬기는 게 아니라 좀 잘못 가는 것 같아요. 좀 모이셔가지고 자정작용을 좀 하셔가지고 부동산 시장 자정작용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예. 국회의원분들 모이셔가지고 스스로 입단속 자정작용을 하신 다음에 정책을 내실 때도 심도 있게 내시고 이런다라면 국민들이 신뢰를 보이겠죠. 지금 신뢰를 안 보이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지금 쌓여가지고 누적된 게 터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뭐 임대차 개정안 여러 개가 있는데 빨리 오늘이라도 다시 모이셔가지고 어느 거 하나를 정하자 해서 내오는 게 국민들도 보는 게 좋고 전문가분들도 비판해 줄 거예요. 근데 다 나열하면 어떤 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시장 너무 혼란합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지만 자정작용은 우리 국회의원님들부터 정치 당정청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입에 대한 자정작용을 좀 하신 다음에 국민들한테 어떤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뭐 근거가 없진 않습니다. 뭐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많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내놓는 게 사실 민심이 좋지 않아요. 네. 민심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여당에 대한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뭔가 민심 잡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성급하게 이제 이런 좀 과격한 발언이나 이게 법안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네. 역효과들이 나고 있는데요. 집주인들 반발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런 대책들이 나오고 이런 법안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서민들이나 무주택자들은 또 환영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여전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불만이 많은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4년 또는 6년 정도 연장하는 거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요. 네. 2년은 사실 너무 짧거든요. 계약하고 돌았으면 다음 계약을 또 맞아요. 걱정해야 되니까 네. 2년은 제가 봐도 너무 짧고 한 4년에서 6년 정도는 적당한데 무제한이라고 한다면 이게 구체적인 내용 법안을 뭐 좀 나와 봐야겠지만 굉장히 좀 파격적이고 굉장히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국민들한테 다가올 정도 충격을 생각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해서 실제로는 말은 무제한이지만 이런 내용도 이런 조건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예. 덥석 무제한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뭐야 사유재산 침해야 하지 말라는 거야라고 나오는데 잘못하면 이거 전세제도 근간을 흔들 수가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외국은 뭐 독일 사례도 있지만 외국은 전세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고 전세제도의 기본은 뭐 요즘 저금리 시대에 뭐 전세 끼고 투자를 한다는 뭐 집을 산다는 네. 얘기는 나쁘게 보면 뭐 여러 채를 가지는 다주택이 될 수도 있지만 좋게 말하면 민간 임대 사업자거든요. 정부가 공급하지 못하는 공공 임대 아파트를 민간 민간이 역할을 전세로 공급해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선 효과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규제만 해버리면 결국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생각해야 될 거는 민간이 임대 공급을 안 했을 때, 전세 공급을 안 했을 때 그러면 공공이 전세 물량을 충분히 공급해 줄 것이냐. 또 하나는 그러면 전 국민이 모든 국민이 1주택을 가지는 뭐 그런 정책을 펼 것인가. 예. 그런 걸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상식적으로도 전 국민이 1주택을 가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자가 보유율이 한 62% 좀 올랐더라고요. 한 58%에서 62% 올랐는데 미국도 한 60%대고요. 일본도 한 63%, 64% 정도라서 그런 사례는 없고요. 유일하게 있는 사례가 좀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루마니아가 한 96%인가요? 그 정도 굉장히 나오거든요. 높네요. 그래서 아니 루마니아가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왜 자가 보유율이 이렇게 높냐라고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산주의 국가 시절에 독재자가 이제 그런 정책을 폈다는 거죠. 전 국민이 집 하나씩 다 가지게 해. 그러면 모두 잘 살 거야. 우리를 믿고 잘 살 거야라는 정책을 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 국민이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래가 안 되고 임대 물량도 안 나오니까 자녀분들이 독립도 못 하고 이사도 못 가고 노후화는 되면서 경제는 침체되는 매우 안 좋은 결과가 나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루마니아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상과 현실은 좀 다르다. 네. 그래서 의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그런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충분한 논의가 없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한이냐, 2년이냐, 4년이냐, 6년이냐는 충분히 논의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논의해서 그래 여론조사도 하고 사회 의견을 들어서 그래 6년이 적합하다, 4년이 적합하다 해서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예.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의견이 나오니까 그린벨트처럼 국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 뭐 지금 여당에서도 이렇게 계속 법안 발의하면서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정책 흐름 자체가 다주택자들의 뭐 취득세라든지 그다음에 뭐 양도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세를 강화해서 집을 내놓게끔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증여로 돌아서는 일이 벌어지니까 또 이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증여 취득세율을 높여서 증여 취득세 쪽을 강화하는 거를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나오면 정부가 의도한 대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고 증여하지 않고 그런 뭐 여당과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뭐 특정 가격대의 주거용 상품 같은 경우에는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시장에서 얘기가 흘러나온 것처럼 뭐 증여취득세율을 12%라든가 뭐 이렇게 네. 높게까지 한다라고 하면 뭐 초반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크게 그죠. 느껴지는 가격대의 거래 계층에 대해서는 네네. 뭐 증여를 조금 한 번 더 고민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사실 증여가 최근 상반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면서 시장에 이제 왜곡이라든가 이런 부작용으로 지적을 된 부분은 서울 주요 핵심 주거 지역이 고가 아파트군이라든가 고급 네. 주택군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주택을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사전에 자녀들 이제 가게 안에 분산 증여를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증여세 부담이 미래 가치보다 더 하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래 가치가 그러면 더 크면은 증여하지 예, 증여를 증여를 선택할 하는 게.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시장이 다른 이제 해결 방안 없이 계속 상승 추세로 가게 된다 그러면 결국 초반에 들어간 비용들이 시세에 전가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으로 뭐 증여를 포기하고 처분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이 어쨌든 종부세는 늘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해당 자산을 처분하고 싶지는 않고 네. 또 처분을 혹시 고려하고자 하더라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제 증여를 계속 고민하는 상황이다라는 그렇죠. 걸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확실하게 재고 시장에서 물건이 충분히 많이 출시돼서 거래가 정상화되고 가격을 조금이라도 이제 안정시키려는 효과를 보려고 한다. 네네. 출시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제 양도세 뭐 한시유예 같은 퇴로 정책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양도를 하면 사실 나한테 집이 이제 내 손을 떠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증여를 하면은 뭐 내가 아니더라도 내 자녀한테 집이 남아 있는 그래서 미래 가치를 좀 도모할 그렇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니까 맞습니다. 증여를 선호하는 것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뭐 당연한 거예요. 누가 양도세도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에 그렇죠. 살고 있고 누구나 자유시장에서 정당한 네. 자본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익행위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여를 했을 때 수익이 더 큰데 네네.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의도가 좀 빗나간 게 나타났고 미리 같이 발표했더라면 좋았는데 이것도 뭐 똑같습니다. 미리 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양도세도 지금 보면 이렇게 되면 또 매물잠김이 나잖아요. 증여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증여세 자녀한테 증여한다면 네.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소득은 그 담세력이 약하잖아요. 세금을 낼 능력이 몇 천만 원 고가주택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뭐 3천, 5천 증여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뭐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아주 웃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돈이 없을 때 연납 물납 제도가 있습니다. 증여세에 대해서 증여세가 2천만 원 이상이면은 예. 5년 내에서 연납으로 나눠서 내줄 수가 있어요. 제도 자체가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또 1,000만 원,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1,000만 원 이상일 때 또 물납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지금 돈이 없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뭐 일각의 정부에서 얘기하는 뭐 증여세를 담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물건이 나올 거다. 이건 이상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조사도 안 하고 그 위원님 말씀에서 제가 동감하는 게 한 부분이 뭐냐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퇴로가 없어요. 아 그렇죠. 지금 이 목적이 뭔가요? 공급을 확대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물건을 잠기게 하잖아요. 이게 아주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핵심적인 잘못입니다. 그럼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더듬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작년에 발표할 때 6월 말까지 10년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하니까 물건이 쭉 나왔어요. 쭉 나와가지고 5월까지 문제가 없다가 5월에 마이스 이거 터지면서 조금 올라갔는데 정부가 제가 볼 때는 이거 정부가 미리 준비해놨다가 명분을 찾고 던진 것 같아요. 지금 이 작전을 잘 짠 것 같아. 명분을 찾으려고 틈새를 주고 튀어나오게 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부가 자꾸 작전을 짜고 시나리오 게임을 하는 것 같다. 명분을 싸면서 할 거 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뽀록이 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제. 세금 위주로 가는 것 같고. 왜?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쓰겠다라는 투명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이번 예산도 최고잖아요. 그 재원 조달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해요. 이런 예. 부분이 겹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남기 장관하고 김현미 장관하고 이겨난 것도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경제 논리와 주거 논리가 부딪히니까 네. 계속 통일이 안 됐고. 요번에 이제 너무 오르니까 홍남기 장관이 미안한지 이제 자기가 총대 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발표를 요새는 홍남기 장관이 하거든요. 네네. 이런 모습들이 제가 볼 때는 좌충우돌 상황이다. 현재. 방향은 맞습니다. 방향도 맞고 또 정책 여러 개 내는 것도 좋은데 예. 국민 좀 피곤하지 않게 하려면은 결론 양도세 과감하게 양도세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물론 1년, 2년 갭 투자한 분들은 좀 빼고 네네. 뭐 3년, 4년 박근혜 정부 때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3년, 4년, 5년 한 분들 양도세 원래대로 그냥 해주면 물건 나오죠. 왜? 보유세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좀 정책을 바꿔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뭐 지금 710 대책 나왔을 때 그것도 있었어요. 취득세 중과하는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소유자에게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대책에 그런 방안이 들어가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1주택자인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그런 분들한테 어떤 사람들이 일시적 2주택자인가를 밝히지 않아서 좀 혼선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일단 유예 기간을 3개월 정도로 두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그러면 이걸 갖고 과연 실수요자들이 취득세가 좀 줄어서 말 그대로 정부가 원하는 뭐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 이렇게 될까요? 이게 대책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위협할 것 같고요.
당연히 7.10 대책에 포함되어야 될 두 줄이었는데 예, 예. 그걸 누락시킴으로써 시장에 혼란만 생겼고 복잡해졌죠. 막 반발을 하니까 부랴부랴 이제 나왔는데 이거는 대책이 아니고요.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 거죠. 대책 발표 전에 계약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선의의 피해자고 그러니까요. 이에 대한 내용은 기존의 대책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7.10 대책 보면 이런 예외 조항 언제 적용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낸 것 같고 이거는 대책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내용 자체도 이렇게 보도 자료로 이렇게 나오니까 국민들은 이게 3개월이 뭐 3개월 내에 기존 집을 팔아라는 거야 뭐야 막 헷갈려 하는데 그게 아니고 계약하신 분은 7.10 대책 이후에 3개월 내에 잔금을 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무 내용도 아닌 거를 대책인 것처럼 또 나오니까 대책이 또 나왔어 뭐 이렇게 또 혼란이 그렇죠. 생기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왜 자꾸 이렇게 헛발질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히 해서 7.20 대책이 다 들어갔으면 깔끔하게 증여취득세도 마찬가지죠. 거기 7.20 대책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증여하면 또 취득세 올려. 이거는 뭐 증세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고요. 이상과 현실은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집주인들이 이렇게 매물이 쉽게 나오지도 않고요. 뭐 교수님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양도세 때문에도 안 내고요. 결국 집주인들은 버틸 겁니다. 정권이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종부세는 내년 12월 달에 나오거든요. 강화된 종부세는. 그러면 일단 1년은 내고 내년 12월 달에 내고 지켜보자는 심리가 굉장히 강할 것 같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저는 정부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진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으면 감당할 수 있느냐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매물이 적당히 나와서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나와야 되는데 집주인이 야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라서 많이 던져버리면 실수요자들은 그걸 다 받쳐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실수요자들은 더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서 그러면 집값이 진짜로 혼란이 생기고 뭐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 정부가 또 감당할 수 대책이 있느냐. 있는지. 저는 그런 것까지도 전혀 고려가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만들 때 충분히 논의를 해서 좀 제대로 한 번을 만들더라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진중하게 보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기에는 대책과 대책 사이의 텀이 너무 짧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일시적 이주택자에 대한 유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위원님은? 네, 뭐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분들에 대해서 취득세 부담을 높이자는 부분이었으니까 뭐 추가로 발표 나온 것처럼 취약이나 직장 문제로 꼭 필요에 의해서 추가 주택을 불가피하게. 구입하시는 부분들, 네. 예, 불가피한 그런 예외 조항이나 예. 혹은 저희가 이제 뭐 1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같은 일시적 이주택 요건들은 있잖아요. 그걸 지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주택이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라는 추가 발표가 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라고 네.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취득세 중과 부분이 시장에서 가격 안정 효과를 낼 거냐, 그러니까 취득세 부담 때문에 다주택 투자를 멈출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고민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양도세라든가 증여취득세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효과에 대해서도 계속 비슷한 톤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취득세 중과되는 것들의 부담이 있어서 집을 추가 구매 투자를 못하게 될 이제 리치 그룹들이 사실 있겠느냐라는 그렇죠. 고민이 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확실한 미래 가치가 있는 개발 호재 지역에 혹시 기존 주택 매물이 나와서 추가하게 된다 그러면 8%, 12% 취득세를 더 내게 되더라도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취득세 무서워서 집 안 사진 않을 거라는 그 말씀이시죠? 가격이 결국 추가적으로 본인이 투자한 비용이 될 테니까 시세에 또 전가가 될 우려가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좀 계속 시뮬레이션이나 고민이나 이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정부가 어쨌든 다주택자들을 잡기 위해서 뭐 이번 특히 7.10 대책 같은 경우는 세제 면에서 굉장히 강화한 대책들을 내놨는데 정부의 타겟은 다주택자였어요. 투기라고 예, 맞습니다. 지목을 해서 투기와 전쟁이라 선포한 상황인데 1주택자들도 세부담이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고전에 이제 우리 위원님하고 저 소장님이 네네. 그 말씀 먼저 취득세에 좀 대해서 이제 해주실까요? 다 설명을 다 주셨고 예. 제가 하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분들 지금 혼란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거 제가 알고 있는 걸 좀 시청자분들한테 네네.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요. 뭐냐면 이게 날짜도 저도 헷갈려가지고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봤더니 7월 10일 날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7월 10일 날 하고 11일 하고 틀린 거죠. 11일 이후에 계약한 거는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요. 일시적 2주택. 그렇죠. 발표 이후고. 네. 발표 이전은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이제 통과가 돼야지 이게 시행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국회 때 통과가 되면 8월 초 정도에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득세라는 거는 잔금이나 등기 중에 빠른 거가 선정된 것에 대해 기준을 맞춰서 세금을 매기니까 그럼 잔금이나 취득이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하면은 경과 규정을 주겠다고 행안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 내가 계약을 했다 7월 10일 전에 했다.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7월 10일 전에 계약을 하셨다 그러면은 법이 통과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만 잔금이나 등기를 치시면 다주택자 중과를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7월 11일 이후에 한 분들은 무조건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은 시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7월 10일 날 제가 계약을 했어. 예. 근데 법안이 8월 5일 날 되는데 제가 8월 4일 날 잔금을 쳤어요. 그게 적용이 안 되죠. 그렇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11일부터 하는 건 다 되는데 만약에 잔금을 법 시행일 전에 치셨다 그러면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시면 요즘 막 결혼하시면서 일시적 이주택자 된 분들 좀 혼돈이 좀 가라앉으실 거예요. 정확히 시점을 좀 보고 네, 계약도 하고 그렇죠. 거래도 하는 그런 모습을 네, 하고 싶으면 하시라 이거죠. 일시적 네네네. 이가주택은 하셔도 이렇게 유예기간 경과규정을 두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질문 그 드렸던 거 세금 늘은 거 1주택자들, 있잖아요. 네네. 1주택자 늘린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여기 저 집권 여당에서 독일 거를 좀 많이 가져오잖아요. 싱가포르 가져오는데 독일의 어떤 임대차 계약의 어떤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보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느 정도냐면 그 개개인별로 연령별로 다 세분해 놓고 그다음에 소득이 또 다르잖아요. 예. 연령이 70이신데도 뭐 건물 임대료가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아무것도 없는 분도 있을 거고 젊으신데 직장이 없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뭐 잡이 안 좋아서 소득이 좀 적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세금을 다 분등해가지고 공제를 해줍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스템이 1주택자에 있네요, 대한 이미. 배려죠. 투기를 하는 분도 아니고, 그죠? 그또 우리는 장기 공제를 뒀는데 예. 이거를 찔끔 뭐 10% 올린다고 생색내기 좀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된 방향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회의할 게 많잖아요. 지금 그린벨트도 해야 되고 임대차법도 해야 되고 모여서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회의할 때 이것도 1주택자를 10년을 국가를 믿고 사신 분들을 투기도 안 하고 그죠? 열심히 사신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분이 부자면 더 뭐 정상적으로 받아도 되지만 여건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케어를 해야죠. 그게 복지 정책이 이번 정부가 얘기하는 복지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든 뭐 이런 부분 재산세에 대해서 감면 조치를 과감하게 그러니까 무리하게 돈 쓰고 예산 늘리지 마시고 이런 거 줄이시고 예산 긴축 정책하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부동산 정책의 흐름상 왜 공시가격이 현실화돼가고 있고 정부가 지금 100%로 맞추려고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 어쨌든 1주택자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 뭐 세율 정도, 예, 뭐 예. 중과세 세율 정도만 올리면 되는데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올리고 그러니까요. 공시가격도 현실화하니까 서민들도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 나왔잖아요. 저도 받아보니까 투기는 아닌데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생각해야 될 게 맞물려 있거든요. 다주택자 규제가 1주택자하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 매물을 결국에는 무주택자들이 사서 1주택이 되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다주택자들이 그냥 매물 내놔라 그냥 강공책만 쓰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매물을 살 수 있는 무주택자들이 1주택이 될 수 있는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데 자꾸 뭐 이게 독일이나 뭐 선진국들 벤치마킹을 하는데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벤치마킹 하지 말고 골고루 벤치마킹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규제가 아니라 저는 더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게 교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 실수요자들은요 취득세도 더 낮춰줘야 되고요. 재산세도 종부세는 당연히 뭐 면제고요. 네네. 재산세도 저는 한 50% 감면해서 아니 무주택자들이 1주택이 되면 정부도 좋잖아요. 전세 살면 세금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1주택이 되면 취득세도 내고 매년 재산세도 내고 팔 때 뭐 어떻게든 양도세도 내니까 1주택이 되는 분들은 양도세도 좀 약간 혜택을 주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많이 살 수 있게 정부가 뭐 전세를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해준다면 그리고 이제 출구 전략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한시적으로 양도세 출구 전략을 해준다면 저는 예. 매물이 안 나올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 또 안 팔겠다는 분들도 많지만 팔고 싶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물들을 실수요자들이 자연스럽게 살 수 있게 해서 골고루 이렇게 시장이 좀 순환 흐름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강공해서 무조건 물길을 막아버리면 나중에 그 물이
많이 누적이 돼서 터졌을 때 그 감당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워낙 시장이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지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55주째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55주째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전세 물량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이 월세를 살고 이런 분들은 실수요자인 분들이 상당수를 차지할 텐데 결국은 세를 올려놔서 세부담 만들어 놨더니 이거를 세입자들이 무주택 서민들이 가져가는 모양새로 가는 건 아닌지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네,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주택 지금 전세 시장이 동일한 수준의 불안감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특히 이제 좀 대도시 도심 주변에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세형 아파트가 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전세 아파트 공급 신규 매물이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이제 집값이 급등할 때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방어를 했던 전세 가격이 지금 이제 따라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 공급이 좀 충분히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전세 물건의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지금 저금리 상황이라던가 종부세 같은 주거용 자산을 보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 같은 것들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그렇죠. 네, 월세라던가 이런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임차 전환 방식으로. 이런 것들로 계속 고려가 되고 있어서 뭐 비중이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월세 전환이나 반전세 전환도 충분히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근원적으로 이 전세 아파트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뭐 신규 입주가 좀 많은 지역이나 월에 따라서 조금 되는 시기를 제외하면 예. 계속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가 계속 가격이 오르면서 수요자들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수요자들이 그렇다고 좀 편안하게 자금을 마련해서 집을 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 결국에는 뭐 전세금을 올려주기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집을 뭐 편하게 사기도 어려운 이런 뭐 이중고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교수님,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전세가 되게 특이한 제도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월세로 점점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이게 더 속도를 부추기는 그런 뭐 하나의 신호가 된다고 해야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다주택자분들이 전세로 지금 갭 투자의 어떤 형태를 취한 형태에 사시는 분도 대부분이고 예. 간혹 뭐 월세만 받는 분도 계시지만 강남이나 서울은 특히 전세 보증금을 이제 베이스로 해서 네네.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이 특수한 상황인데 주택 보급률이 심하게 좋아지는 어떤 뭐 10년, 20년 뒤가 되지 않기 전에는 전세 제도는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울시 예를 들어서 3인 가구 평균 소득을 따져 보시면 지금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왜냐하면 생필 뭐 기본 그렇죠. 소득을 쓰고 기본 나면 생계는 모으는 꼭 돈을 해야 되니까. PIR을 암만 계산해도 아파트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공급이 더 늘어나지 않는 한, 그리고 뭐 세입자한테 전가되는 거는 사실 여러 뭐 데이터나 논문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뭐 경제학 이론에도 뭐 조세 부담의 기착이라 해서 조세가 올라가면 그 소유주들은 그 부분을 당연히 자기가 다 안을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부담을 갖다가 다는 아니지만 뭐 생산자와 뭐 소비자 계층에서 조세 부담 기척 이론이 있는데 그럼 보통 6대4 정도로 배분이 돼요. 그러면 결론은 그 부분의 40%나 60%는 세입자한테 전가되는 건 당연한 결과거든요. 그럼 네네. 감수하는 것인데 정부가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인지, 또 전세값이 계속 오르면 지금은 남은 카드는 이제 지금 전세값을 동결하거나 뭐 법안 통과하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서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공급이 되는 한 5년 뒤, 4년 뒤 이때까지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무주택자나 전세입자가 계시더라면 당분간 좀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되는 시장 네.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공급의 방점이 찍힌 또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뭐 계속 나옵니다. 이제 23번째 대책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좀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별로 기대되지는 않는데요. 지금 이미 나왔던 대책들이 그냥 재탕 사탕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일단 그린벨트 카드는 좀 막힌 것 같습니다. 뭐 유력 후보들도 반대하고 있고요. 정부 내에서도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예. 또 국민 여론들도 아마 그린벨트 해제의 여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보면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공급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에 뭐 미래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카드는 재건축은 안 한다라고, 재건축 규제는 안 한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비 사업
용적률을 올려서 또 임대 아파트를 회수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음. 안 한다고 선을 껐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유효부지 개발을 하고요. 네네.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올리는 게 이제 가장 뭐 쉬운 현실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방법이네요. 3기 신도시가 지금 한 30만 호 정도 계획되고 있는데 용적률을 올리면 훨씬 더 많이 공급이 될 수 있고 유효부지도 또 혜택을 줘가지고 예. 좀 더 거기서 용적률을 또, 올린다면 그런 데서 이제 좀 보충을 해서 공급 계획이 나오지 않나 싶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그린벨트가 풀지 않는 한은 새로운 공급 물량이 갑자기 나오기에는 쉽지 않죠. 5월 달에는 네. 5월 달에도 주거복지 뭐 계획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서 갑자기 없는 땅에 뚝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거기에서 용적률을 올리고 어떻게든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좀 예. 짜내는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떠세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 회수에 민감한 정부가 후속 공급 방안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지금 3기 신도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실질적인 입주의 시작이 2025년입니다. 아직도 네. 5년이나 남은 얘기인데 저희가 지금 도심권의 주택 공급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 추가로 후속 발표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지어져서 시장에 실사용으로 효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시간 걸릴 수밖에 필요하네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는지는 워낙 시간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네. 시장에서. 이번 발표로 뭔가 단번에 시장에 어떤 변화를 꾀하려는 조급함을 일단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발표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공급이나 전체적인 이제 수급의 변화 같은 것들은 좀 시간이 그쵸, 지나서 5년 정도 후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부 도심의 용적률 조정 같은 거야 뭐 약간의 효과를 미리 낼 수 예.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뒤늦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걸 감안해서 미래의 주택 공급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배분해서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23번째 부동산 대책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과연 당정청이 또 어떤 결정을 해서 국민들을 좀 안심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대책과 또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오늘 한문도 겸임교수 김인만 소장, 김규정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